안녕하세요, 중훈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 기구, 이게 이제 식품의 열량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절연체 외부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부에 물이 채워져 있으며 안쪽에 식품을 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쪽에 들어간 식품을 외부에서 전기적 점화 장치로 연소를 시키면 그 열 에너지 때문에 외부 온도에 변화가 있겠죠. 물에서 그 온도 변화에 의해서 열량을 알아내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구를 통해서 3대 영양소와 알코올의 열량을 측정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가만 보시면 좀 이상한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대해서 열량값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기구에서 측정한 열량값하고 인체 내에서 이걸 이제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흡수율에 의한 차이 때문입니다. 아래쪽 표를 보시면 소화 흡수율에 대한 각 3대 영양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소화 흡수율을 감안을 하더라도 단백질의 경우에는 5.65칼로리가 기구의 측정값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은 4kcal잖아요. 차이가 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아미노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질소하고 암모니아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암모니아는 유독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무해한 요소로 변환하는 요소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이때 그람당 1.25kcal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 소비율도 감안을 해서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구에서 얻은 값, 거기에 소화흡수율 92%, 거기에 1.25kcal의 요소화 과정 손실값을 넣어주면 4kcal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열량 측정 방법과 3대 영양소 열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걸 보게 되면 근육과 장기 그리고 효소와 호르몬을 구성하고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인체의 방어 작용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이제 근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면 근섬유에 부하를 줘서 근섬유가 상처를 입게 되고 이걸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부하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화해서 복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 인체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단백질을 섭취함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인 영양평가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한국인에게 늘 부족한 영양소예요. 권장량의 71% 수준만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고단백 식이를 하는 경우에 아미노산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무해한 요소로 전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칼슘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출이 돼요. 이게 따라서 이 칼슘이 가뜩이나 부족한 영양소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성장을 위해서 또는 유지를 위해서 고단백 식이를 하시는 경우에 칼슘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영양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에서 꼭 빼놓지 말고 칼슘 관련된 그런 식품을 꼭 첨가를 하시거나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보조제 같은 걸 이용해서 칼슘 섭취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칼슘이 이제 간 기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단백질 식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또 이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 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고단백 식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과 고단백 식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권고를 따르는 게 좋겠죠. 이제 단백질의 식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식물성과 동물성입니다. 보통은 동물성 단백질이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은 대체로 식물성에 비해서 아미노산 조성이 인체에 활용되기에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더 품질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식물성도 항상 균형을 맞춰서 식이를 하시기를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권장을 하는데요. 식물성은 또 나름대로 동물성 이상으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식물성에는 또 식물성만이 가지고 있는 취약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단백질은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런 겁니다.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약 20여 가지 종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8가지는 필수 아미노산이 되고요. 6가지는 조건부 필수, 그리고 5가지는 불필수 아미노산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에서 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외부에서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만 되는 아미노산들이고요. 조건부인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합성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러나 이제 특정한 상태에서는 합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이제 특별한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성장기 어린이한테는 반드시 또 섭취를 꼭 해줘야만 되는 중요한 아미노산이 되는 거고요. 불필수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했을 경우에 그 아미노산들이 분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다시 재합성이 돼서 부족한 아미노산들을 다시 보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을 중심으로 섭취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성의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에 두류에는 메티오닌이 부족한 아미노산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곡류에 많이 있습니다. 곡류의 경우에는 리신과 트레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한 아미노산인데 이 경우에는 두류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상호 보완해서 먹게 되면 콩밥이잖아요. 콩밥을 드시게 되면 서로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곁들여서 채소의 경우에는 따로 또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부족합니다. 이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곡류와 두류예요. 그러니까 콩밥에 채소 반찬을 뭐 두세 가지 해서 곁들여 드시면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섭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표에 따르면 하루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kg당 0.91g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0kg 체중을 예로 들자면 63.7g이 되겠죠. 이제 이 제시하는 근 감소를 막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라는 게 용도가 근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효소도 만들고 우리 몸의 이제 방어 시스템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0.91g은 먹어야 된다. kg당. 이걸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근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중당 1.2g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외국의 이제 스포츠 산업이 많이 발전된 나라들에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성장 자체도 체중이 늘어나야 되는 결과이니까 아무래도 잉여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성장을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자신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 이상의 섭취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 경우에는 체중당 1.2g 정도를 섭취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경우에는 사용처들이 이래요. 체단백질을 형성하기도 하고, 포도당이 부족한 경우 당 신생 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또 전환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저탄수 시기를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공복기가 뭐 상당히 길어서 우리 몸에 이제 글리코겐이 고갈된 그런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미노산 자체가 포도당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생명 활동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에너지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 이분도 사용되고 남는 잉여인 경우에는 어김없이 체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필요 이상의 단백질 시기를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육 성장보다는 체지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왼쪽의 그래프는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섭취 비율을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정도 섭취했을 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라는 건 표준안이에요. 여기에서 근비대가 목적이라면 대사량,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 등을 근거로 해서 단백질 비율을 먼저 우선적으로 계산해 넣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지질의 비율을 비례해서 바꾸는 방식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예에 든 것과 같은 식으로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간헐적 단식은 근손실을 유발할까라는 영상에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 사이트예요. 그 영상을 참조하셔서 자신의 하루 대사량을 비교적 근접하게 뽑아 본 다음에 여기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다이어트나 근비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훈이었습니다.